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 관계를 종료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었고, G7의 유사한 조치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교역에서 최惠국 지위를 적용받지 못한 국가는 북한과 쿠바와 그리고 러시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이란 핵 협상이 합의 없이 중단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빈 협상의 일시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최종 문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란 등이 참여한 상태로 최근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협상에 연계하려고 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니겠냐라는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에 추가적인 상박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네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앞으로 좀 상황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9.1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증시 하락 등으로 달러와 강세 시황과 다만 22가 예상보다 매파적인 정책적 기조를 보여진 점이 달러와 상승폭을 좀 제한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8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물가 급등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좀 곁들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배럴당 10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 급등세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또 보여지면서, 이락 핵 협상 중단 및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 소식으로 인해서 이게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있지만 모라토니엄 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 외환 보유액도 과거 때부터 충분히 계속 많이 모아왔고,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까지 과정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저도 매우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을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지인이 몇 명이 또 계시는데,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 보면 뭐 인터넷도 어느 정도 뭐 차단이 되고, 뭐 서비스 이런 쪽에 따른 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뭐 사진 떠도는 사진들 이렇게 보면요 좀 문제가 커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한번 물어보니까 뭐 아직 생활하는 데까지 뭐 물가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활할 만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과 현지와의 약간의 괴리와 가짜 뉴스가 같이 좀 많이 섞이고 있어서, 이게 뭐 느끼는 그 격차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디폴트 가능성에 이제 얼마나 흔들릴 거냐,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상 언급도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증시도 역대 최장 3주 연속으로 쉰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고요. 러시아 나토 회원국 폴란드 인근까지 공습하면서 용명 180명을 사망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또 나와줌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과 통화를 하면서 또 러시아 제재 수준을 좀 높여보자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정 보상 문서 서명 평화회담 우크라이나 러시아 봄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4차 회담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 따른 기대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매우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뒤에 가서도 또 러시아 이야기를 좀 더 뭐 설명을 하기도 하겠지만,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근 소식 부분만 보아도 협상에 좀 더 우호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버틸 수 있을 만한 한계치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 뭐 그분들이 뭐 다 절대적으로 그 내용만 듣고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지지율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고 푸틴에 따른 그런 반감심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섰을 때도 뭐 당연히 그렇게 뭐 문제될 부분은 거의 없다. 언론의 약간의 뭐 오류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 따른 뭐 약간의 러시아의 사기를 좀 꺾으려고 하는 그런 좀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결과론적으로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뭐 EU의 국방비 대폭 증액으로 인해서 에너지 의존의 탈피를 장기적으로 뭐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나와준 게 있었는데, 이게 2027년도 때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줄여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EU의 입장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또 고려를 했었을 때 쉽지 않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꾸 뭐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EU 쪽에서도 뭐 좀 무언가를 빨리 가입을 시키게끔 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왜 이런 주변 국가들이 왜 빨리 가입을 못 시켰냐? 왜냐면 우크라이나 자체가 만약 EU에 또 가입이 되면 EU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지원 부분이 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지원 금액에 따른 부담률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도와주기 위함일까? 그래서 저는 매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이해관계와 이득적 관계로 인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위믹스 빗썸 특수관계인 거래 지원 여부 조사 예정이 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FIU 관계자에서 이제 거래 지원 문제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을 걸러내는 툴이 있는지 우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비유동적 비트코인 공급량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이번에 비유동적 비트코인 공급량이 외부 이체 이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을 일컫는데, 비유동적인 비트코인 공급이 유동적 혹은 이체된 공급량이 합계 3배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에 있어서 좀 우리는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날 핀테크에서 금융투자본부를 신설을 했다. 우리는 가상자산 플랫폼이 목표이다 라고 나왔고, 이제 그에 빗대어서 빗썸 메타를 설립을 해서 170억 원 단독 출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쪽에서도 이제 출자 규모와 지분 구도를 보고 100% 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도 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유럽에서 비트코인 못 쓴다고 EU 작업증명 금지법 표결 예고가 나왔는데요. POW 금지 조항과 EU 통과 시 2025년도 비트코인 금지 1조 달러짜리 실수이다 맹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전 세계 0.5%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업계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2027년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맞춰 보겠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유럽의 현 상황을 보게 되면 풍력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바람이 안 부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리고 독일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에너지에 따른 고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전쟁적 비용, 네, 무기 구입 비용까지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쪽은 거의 채굴 해시는 거의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그쪽이 이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으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NFT 테마에 ETF 미국 SEC 신청 내용이 나와 주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아트,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블록체인 기술, NFT 인프라 분야 부분에 있어서 다수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와져 있다라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 있었을 때 이런 ETF가 힘을 좀 좋게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도 같이 힘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이 POW 법안이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의 향방이 나중에 또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트위터 언급량이 연간 24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NFT 그리고 이코노미, DF 뭐 등등 해가지고 언급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세계 유일 희소자원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형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가 계속 나는 팔지 않고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테슬라 형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나는 절대로 팔지 않을 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시장을 상당히 안도감으로 돌이키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앨런 머스크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보유하고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좀 적지 않겠냐 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성공하는 NFT 4가지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자, 해당 작가 또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팬덤을 구축하고 있냐, 팬덤이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 그리고 트위터나 디스코드, 인스타그램의 소셜미디어의 팔로우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판매 이후에 지금까지 거래된 총량이 얼마이고 거래자 중 유명인은 얼마나 될 것이냐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갈린다라고 하네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자, 이번에도 청산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롱 청산 비용이 꽤 컸다라고 해서 그만큼 약세 부분이 꽤 좀 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이번이 뭐 3월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그리고 활성화된 주소수 기반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를 보게 되면 BNB, 이더리움, 폴리곤, 뭐 그리고 아발란체 등등이 뭐 그런 순위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플랜시 트윗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15년도 지금까지 데드크로스는 3번 나왔고, 짧게는 하루에 길면 29일 동안 하락이 이루어졌던 때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데드크로스는 9일 전에 발생을 했고, 이번 바닥 라인은 아무래도 26,820 정도로 나는 본다 라고 이제 본인의 트위터에서 그렇게 남겼어요. 과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수수료 비율로 알아볼 수 있는 축적 단계에 있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블록 채굴 보상 수수료 비율이 낮으며 트랜잭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다. 온체인 데이터의 수요 측면을 파악하는 방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발행된 코인의 소유권이 바뀌는 움직임을 대부분 파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굴자들은 지급되는 수수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려는 관심 정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할수록 많은 주문이 매물이 쌓이게 되고 채굴자들이 이를 증명하기에 더욱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율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축적 시기가 끝나면 새로운 분배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면 오히려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한 주 한 달 보유된 코인 거래수 입금량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세 부분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1월 23일부터 일주에 한 달 보유된 코인들이 거래소에 입금된 총량이 50%가 넘었을 때 조정이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라는 뭐 그런 지표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주에서 한 달 보유된 코인들은 2월 9일과 3월 2일 사이에 구매된 코인이 단기 고점 사이에 구매된 코인들이었다. 현재로서 이 코인들로부터 매도 압력이 예상할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자, 그 전, 6시간 전이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보여지지 않았던 지갑이 약 240억 원 정도 됐던 금액의 비트코인이 11년 이후 처음으로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액이 최저점인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이 SS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매 압력을 나타내는 높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을 의미하며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근처에 공습하면서 기웃거리는 게 꺼림칙하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제 이게 러시아가 협상을 잘하려면 나토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 목줄이 스왈키 갭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스왈키 갭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먹게 되면은 상당한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협상이 약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전쟁에 있는 뭐 그런 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꼭 그렇지 않길 바라겠고요. 러시아 비율이 최근에 레버리지 비율이 최근 급등을 하였습니다. 특정 기간 뒤에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큰 변동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 전쟁의 이슈로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비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LG생활건강에서 NFT 부분을 이제 최초로 발행하겠다라는 내용과, 우크라이나 이제 즉각 휴전, 러시아 철수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뭐 저의 진짜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만 느껴지는 건,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궁지에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착하고 나쁘고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기준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상당히 이게 정확하게 뭐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과거 내용을 또 보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세계 최대 곡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1인당 GDP 부분도 형편없게 나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나라를 좀 많이 해 드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저의 매우 주관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도 도망치지 않고 했던 점은 뭐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왜냐면 기존의 안보 쪽 장관이나 그 다음에 그쪽 보안 쪽 뭐 장관이나 이런 뭐 그리고 군부 쪽 장관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또 배치를 안 하고 다 본인의 지인, 친구, 뭐 개그맨 출신 있었던 분들이 다 참모로 다 교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친러시아 성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 어느 정도 그것을 역이용을 좀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에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전쟁은 뭐가 됐던 간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러시아 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편도 아닙니다. 둘 다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어서 빨리 합의를 보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